북한 핵시설에서 30년간 일한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지킨다고 믿으며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연구소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그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핵과학자를 탈북으로 내몬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가을, 저는 평안북도 영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핵시설이 있는 곳이지요. 저는 그곳 연구소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과학자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영변읍 구빌리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지요. 우리 집 마당에서 보면 멀리 묘향산 자락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산소 참배 가던 그 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참전하신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안은 그나마 핵심 계층으로 분류되어 살만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아내가 끓여준 강냉이죽으로 아침을 먹었지요. 쌀은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7시에 연구소로 출근해서 물리학 박사라는 직함을 달고 원자력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옥수수밥에 된장국, 김치 한 접시를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보위부에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제약 공장에서 일했고 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평양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배급이 자꾸 줄어들었거든요. 당 간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쌀값은 1kg에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월급이 3,000원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죄였지요. 저녁 8시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매일 똑같은 뉴스였어요. 아내와 눈을 마주치면 서로 한숨만 쉬었지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벽은 얇았고 이웃들은 모두 귀가 밝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2020년 1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전염병이 퍼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2월이 되자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병이 미국이 만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요. 3월부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연구소에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배급됐는데 빨아서 다시 써야 했습니다. 소독약은 구경도 못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온 세상이 난리였잖아요.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동료 박 연구사가 쓰러졌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방사능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일했는데 그날따라 방호복이 없었대요. 급한 실험이니까 빨리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실험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구역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방사능에 중독되면 특수한 약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국경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박 연구사는 숨졌습니다. 51살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공식 사망 원인을 코로나 감염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방사능 피폭 사실을 숨긴 거지요. 제가 상급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의 결정에 의문을 품느냐고. 핵시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알려지면 제국주의자들이 좋아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조국을 지킨다, 인민을 보호한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죽어가는데 약 한 알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가 정말 인민을 지키는 걸까?
연구소에서 보는 건 화려한 무기 개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눈에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 말은 밖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 연구사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가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당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배급을 일시 중단한다고만 했습니다. 장마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쌀값이 킬로그램당 10,000원까지 치솟았어요. 우리 월급으로는 한 달에 쌀 2kg도 못 사는 셈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었어요. 딸이 평양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도 배급이 끊겼다고 했어요. 딸아이 얼굴을 보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24살 된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로서 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때 고생하셨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2021년 봄이 되자 연구소에서 반동 사상 색출 운동이 시작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든지 외국 노래를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생활총괄하는 걸 하며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지요. 제 옆자리에 앉던 최 연구사가 끌려갔습니다. 집에서 USB에 담긴 한국 영화를 봤다고 신고당한 겁니다. 한 달 후 돌아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연구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서로를 의심했어요.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아니라 감시자들만 있었지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학술 토론을 하다가 서방의 과학 이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대요. 그게 문제가 돼서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됐습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논하면 죄가 되고 핵무기는 만들면서 인민은 굶겨 죽이는 나라. 겨울이 다가오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손발이 얼어 터지는 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은 떨며 잤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링거 하나 놔줄 수가 없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잘 먹이세요. 그게 유일한 치료라고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요. 2021년 겨울 연구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당 비서가 나와서 발표했어요. 위대하신 원수님께서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하셨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인민이 굶어 죽는데 핵무기나 만들고 있구나. 회의가 끝나고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과학자들과 가족들의 영변 지역 영구 거주를 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생 이곳에 갇혀 살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자식들까지 평생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애들은 살려야 한다고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깊은 밤까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북. 그 무서운 단어를 처음으로 입에 올렸지요. 코로나 이후로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탈북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당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간 우리 딸이 죽을 거였어요.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살기 위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요.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아내가 결정을 내렸어요. 놔두고 가자고. 우리가 탈북한 걸 알면 조사받겠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나마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7살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니. 부모로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2022년 1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받은 상금을 몰래 달러로 바꾸고 아내는 집에 있던 금반지를 팔았어요.
달러로 5,000불이 모였습니다. 연구소 청소 아주머니를 통해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람 한 명당 3,000달러였습니다. 한식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가는 날이었지요. 이번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묘향산 자락 아버지 산소 앞에 섰어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절을 올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를 저는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버지가 지키려던 나라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향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다시는 못 볼 풍경들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3시 온 가족이 깨어났어요. 딸아이가 옷가지 몇 벌과 가족사진 한 장만 챙겼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마지막 밥을 지었습니다. 옥수수밥이었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젯밤 평양에서 내려왔어요. 설날이니까 함께 지내자고 거짓말을 했었지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우야,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걸 꼭 기억해라. 아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지요. 아내도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약속한 장소에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건네자 트럭 짐칸을 가리켰습니다. 석탄 자루들 사이 공간에 우리가 숨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1시간쯤 가서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어요.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군인이 석탄 자루를 몇 개 들춰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다시 닫혔고 차가 출발했어요. 오전 10시쯤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더군요. 강가의 빈 창고에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어요. 딸이 떨고 있어서 제 외투를 벗어 입혔습니다. 50 넘은 몸이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딸만 무사하면 됐으니까요. 저녁 6시 해가 졌습니다. 15도의 매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안내인이 우리를 데리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압록강이 보였어요. 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도 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이 미끄러졌어요. 얼음 위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대 초소에서 불빛이 이쪽을 비췄어요.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총소리가 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히 바람 소리가 컸고 거리가 멀었나 봅니다. 딸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는 걸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새벽 1시.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북에 둔 아들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를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단둥 외곽의 허름한 집이었어요. 방 하나에 우리 3식구가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 검사를 철저히 하고 건강 코드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에서 중국의 감옥으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중에 중국 공안이 동네를 뒤지고 있다는 소란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옷장 속에 숨었어요.
공안이 집안을 살피는 기척이 났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공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조선족 집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조선족이었습니다. 함경도 사투리를 하셨어요. 그분도 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옛날 먹고 살기 위해 만주로 오셨대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고향이 그립지만 함흥이 내 고향인데 70년이 넘었으니 이제 못 가겠다고요. 저도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에 남겨둔 아들이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사받고 있겠지요.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밤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탈북했는데 한 자식은 구하고 한 자식은 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000달러만 빌려달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같은 핏줄 아니냐고 내가 젊었을 때.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너희들 보니 내 옛날 생각이 난다며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할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핏줄이라고요. 3개월 만에 우리는 중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만두와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길에서 배고플 테니 먹으라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잘 살게.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나도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2022년 5월 우리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마련해 주신 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어요. 광저우라는 큰 도시를 거쳐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이었지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짜 여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중국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광저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으니까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중국 출입국 직원이 여권을 받아 우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행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북한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혀서 말이지요. 3시간 후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한국인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도착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틀 후 라오스 경찰이 쉼터로 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를 이민국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틀을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딸은 무서워서 떨었고 아내는 기도만 했어요. 3일째 되던 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북한 탈북자라는 걸 증명했다고 합니다. 라오스 정부에서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2022년 2월 북한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압록강 얼음 위를 걸었고 중국에서 숨어 지냈고 라오스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족 할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선교사님들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이 구해주셨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겠다고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곳, 자유가 있는 곳.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세 식구 반쪽 가족이지만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2022년 6월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국가정보원 직원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우리를 탈북자가 아니라 국민으로 대해 주셨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제가 핵 개발자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직원분들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해도 됩니다. 그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를 했습니다. 격리시설도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하루 세 끼밥이 나왔는데 반찬이 5가지나 됐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북한에서 명절에나 먹던 음식들이었지요. 딸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요. 격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지요. 특히 놀라웠던 게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뭘 치면 뭐든지 나왔어요. 세계 뉴스도 보고 북한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욕하는 글도 있더군요. 아내와 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생각하고 말하고 알 권리.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3개월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을 주셨고 집도 알아봐 주셨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온수가 나왔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지요. 전기도 24시간 들어왔고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봐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55살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을 열고 있더군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어요. 들어가 보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라면.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지요. 마트도 갔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통로마다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야채, 과일. 딸아이가 과일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과 먹고 싶다고요. 한 봉지를 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과를 여기선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물리학 박사 학위가 인정받은 겁니다. 북한에서 30년 넘게 쌓은 경력이 여기서도 쓸모가 있었지요. 딸은 대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북한 억양이 남아있고 가끔 이상한 말을 해서 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도 서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기를, 건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두고 와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족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고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그 자유를 잊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